요즘 세계는 진짜 신삼국지예요. 8년 만입니다. 그 사이 두 나라 사이에는 인질극이 있었고 천일의 감금이 있었고 100% 관세 전쟁이 있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이 더 무서워졌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장기적으로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얼터 넬리입니다. 지난 몇 화 동안 나라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책발 불확실성이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거세게 판을 흔들 것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였죠. 캐나다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리셋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와 중국 간의 무역협정, 그리고 두 나라 관계가 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그 변화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분석합니다. 하나, 캐나다가 왜 중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는지. 둘, 이번 협정이 실제로 무엇을 담고 있는지. 셋, 이것이 캐나다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넬리의 시선 한입브리핑 시작할게요. 2026년에 이 협정을 이해하려면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중국은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대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죠.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무역도 외교도 금지, 동맹국들에게도 이를 따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엘빈 해밀턴 농무장관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캐나다 서부는 밀이 넘쳐나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에겐 남아도는 밀이 있다. 왜 안 팔아? 해밀턴 장관은 홍콩으로 날아갔습니다. 호텔 뒷방에서 중국 측 대리인과 비밀 협상을 벌였죠. 문제는 중국에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밀턴은 내각의 반대와 미국의 압박을 무릅쓰고 신용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3억 6천만 달러 규모, 현재 가치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밀 외교는 수천만 명의 중국인을 기아에서 구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캐나다를 라오펑요, 즉 오래된 친구로 기억하게 됐죠. 1970년 피에르 트리도 총리는 서방 국가 중 최초로 중국을 승인합니다. 미국보다 9년 앞선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또 다른 캐나다 총리가 미국의 압박을 뚫고 중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61년엔 밀이었고 2026년엔 카놀라입니다. 캐나다가 왜 이렇게 절박했는지 이해하려면 숫자를 봐야 합니다. 캐나다 수출의 4분의 3 이상이 미국으로 가는데요. 중국은 4% 미만입니다. 미국의 GDP 대비 무역 비중은 25%인데 반해 캐나다는 66%. 미국은 무역이 막혀도 버틸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무역이 막히면 숨을 못 쉽니다. 특히 온타리오는 수출의 81%가 미국행입니다. 엘버타는 89%, 뉴브런스윅은 무려 92%. 자동차 부품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국경을 7, 8번 넘나들며 조립됩니다. 캐나다산 원유의 대부분은 미국 정유소로 가죠. 이건 무역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혈관입니다. 그런데 2025년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혈관을 조이기 시작했죠. 2025년 말부터 워싱턴에서 새로운 단어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Monroe Doctrine. 1823년에 먼로 덕트린에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을 합친 신조어입니다. 200년 전 먼로 덕트린은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마라였는데요. 2025년에 돈로 덕트린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서반구 전체가 미국의 경제 안보 영역이다. 중국은 완전히 배제한다. 캐나다의 자원은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시죠.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린랜드를 사겠다. 안 팔면 관세로 압박하겠다. 미국은 캐나다 제품이 필요 없다. 디트로이에서 만들면 된다.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캐나다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50%, 자동차에도 25%. 더 무서운 건 USMCA 32.10조입니다. 이 조항은 트럼프 1기 때 삽입된 일명 대중국 봉쇄 조항입니다. 내용은 이런데요. USMCA 당사국이 중국 같은 비시장 경제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 다른 당사국은 6개월 통지 후에 USMCA를 파기할 수 있다. 캐나다가 중국과 가까워지면 미국은 무역 협정을 찢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USMCA는 2026년 7월에 필수 재검토를 앞두고 있는데요. 미국 매파들은 이번 캐나다 중국 협정을 핑계로 협정 폐기를 요구할 명분을 얻었습니다. 자, 카니 총리의 딜레마가 보이시나요? 자, 미국과의 관계를 지키자니 미국이 먼저 등을 돌리고 있고, 중국과 손을 잡자니 미국이 더 강하게 보복할 수 있고,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잠깐, 중국과 손잡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캐나다와 중국 두 나라는 최악의 관계였으니까요. 2018년 12월 1일 밴쿠버 공항, 화웨이의 CFO 멍완저우가 미국의 요청으로 체포됩니다. 중국 재계의 공주라 불리던 인물이었는데요. 중국은 이에 격분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 자, 9일 후 중국은 보복을 합니다. 캐나다인 2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를 한 거죠.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 그리고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이른바 인질 외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019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에 몇 시간씩 신문을 받으며 이 사건은 캐나다인들에게 중국에 대한 깊은 불신과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2021년 9월 24일 새벽, 멍완저우가 미국과 합의하고 석방된 바로 그 시간, 두 마이클도 중국에서 풀려났습니다. 캘거리 공항 활주로에 내린 두 사람이 트리도 총리와 포옹하는 장면, 캐나다 현대사에서 가장 감정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캐나다 총리가 다시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이 더 무서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번 협정이 실제로 무엇을 담고 있는지 들여다볼게요. 핵심은 카놀라 전기차 스왑입니다. 2024년 캐나다는 미국을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특정 쿼터에 한해 이 관세가 6.1%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캐나다 연간 자동차 판매량은 약 180만 대입니다. 협정에 나온 4만 9천 대는 윈저대학교 피터 프리즈 교수에 따르면 스텔란티스 윈저 공장의 30에서 35일치 생산량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그 쿼터의 절반을 3만 5천 캐나다 달러 이하의 보급형으로 맞추겠다는 목표도 내걸었죠. 즉 논리는 간단합니다. 전기차의 가격은 낮추고 진입은 관리하고 그리고 투자도 끌어오겠다. 카니 정부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국내 산업을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면서 베이징의 체면을 세워주기엔 충분한 양이다. 카놀라는 캐나다 서부 농가의 생명줄입니다. 연간 수출 규모만 40억 달러. 중국은 이 카놀라 씨앗 수출의 67%를 차지하는 최대의 시장이었는데요. 2024년 관세 전쟁으로 이 시장이 사실상 막혔고 서부 농가는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정으로 숨통이 트인 거죠. 카놀라뿐 아니라 카놀라밀, 랍스터, 완두, 게 같은 품목도 연말까지 차별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이 됩니다. 자, 카니 총리는 취임 이후 한 가지를 반복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미국 이외 지역으로의 수출을 2035년까지 2배로 늘리겠다. 자, 이번 중국 협정은 그 전략의 첫 번째 움직임입니다. 카니 총리는 베이징 이후에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EU와 방산 협력 확대, 인도와 FTA 협상을 재개, 카타르, UAE, 사우디와 에너지 협력을 논의, 그리고 한국과 방산 산업 협력을 강화하겠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 미국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겠다. 자, 그런데 이 협정은 캐나다 내부를 두 쪽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자, 온타리오 주지사 더그 포드는 격분을 했는데요. 중국의 시장에 발판을 내주는 것이다. 저가 스파이 자동차의 홍수를 초래하고 있다. 자, 캐나다 최대 민간 노조 유니포의 라나 페인 위원장은 이것은 자해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온타리오를 중심으로는 자동차 일자리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4만 9천 대는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 점유율이 3.9%에서 25%로 급증하는 걸 봤거든요. 반면 서부 평원지대는 환호했습니다. 세스케추안 주지사 스콧 모는 카니 총리의 베이징 방문에 직접 동행을 해서요. 캐나다 중국 관계에 매우 긍정적인 날이다. 캐나다 농업계에도 긍정적인 날이다. 자, 캐나다 카놀라 협회는 이를 중요한 이정표라고 환영했습니다. 자, BC주의 계자비 어부들도 안도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희망이 보입니다. 관세 때문에 코로나 시기만큼 손실을 봤어요. 자동차를 내주고 카놀라를 얻은 이 거래.
온타리오는 울고 사스카추완은 웃었습니다. 이것이 2026년 캐나다의 현실입니다. 자, 캐나다 정부 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국은 2위 경제대국이고 2위 교역 상대국이다. 실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자, 전기차도 쿼터로 관리를 해서 국내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논리죠. 자, 미국은 반응이 더 직설적입니다.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괜찮다. 그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중국과 거래를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 하지만 그의 무역대표 제이미슨 그리어는 달랐습니다. 캐나다는 장기적으로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problematic 결정입니다. 자, 캐나다의 결정이 문제적이라고 말하면서 중국 전기차가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트럼프의 괜찮다와 그리어의 후회할 것이다. 백악관 안에서도 두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중국 쪽 메시지는 또 달라요. 전략적 파트너십, 글로벌 협력 같은 큰 단어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좋은 관계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라는 메시지죠.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3개입니다. 첫째, 2026년 3월 1일 실제로 카놀라 관세 인하가 실행이 되는지 중국이 약속을 지키는지 지켜봐야죠. 둘째, 중국의 투자. 협정의 핵심 전제 중 하나는 중국 기업들이 캐나다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카니 정부는 3년 내에 중국 투자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구체적 약속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정치적 반발이 거세지겠죠. 자, 셋째, USMCA의 재검토. 자, 미국 매파들은 이번 협정을 USMCA 위반의 증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미국의 강경파들은 협정 폐기나 대폭 수정을 요구할 명분을 얻었습니다. 자, 캐나다는 한 가지의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산 에너지와 핵심 광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USMCA를 실제로 파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죠. 자, 과연 이 베팅이 맞을까요? 자,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캐나다는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지정학적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작게는 전기차 구매 고려 중이시라면 중국 전기차가 빠르면 2026년 봄부터 캐나다에 들어오겠죠. BYD 시걸의 중국 내 가격은 약 11,000에서 17,000달러, 캐나다에서는 규제 적합 비용을 더해도 20,000에서 35,000달러 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캐나다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차가 4만 달러 이상인 걸 감안하면 상당한 변화입니다. 자동차 산업 종사자시라면 단기적으로 49,000대는 큰 위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쿼터가 확대가 되고 중국 투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불안은 커지겠죠. 정부는 자동차 산업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 내용은 없습니다. 서부 농가라면 당장 숨통이 좀 트이셨겠죠. 3월 1일부터 중국 시장 접근이 회복이 됩니다. 다만 카놀라 U에 대한 100% 관세는 아직 그대로인 게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시작은 했다고 봐야죠. 자,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이 뉴스가 흥미로운 이유는 캐나다가 보여주는 행동이 한국의 딜레마와 너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줄을 잘 서야 하나? 아니면 리스크를 분산해야지 살아남나? 지금 한국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죠. 이번 합의를 산업 지도처럼 풀어보면 캐나다의 계산은 단계별로 이렇게 보여요. 자, 먼저 농업은 지금 당장 수출길이 열려야 돈이 돌고 지역 경기가 버팁니다. 다음으로 전기차는 소비자 부담을 낮추되 시장 충격이 오지 않게 수입 물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죠. 자, 하지만 이번 딜에서 진짜 민감한 건 전기차 가격만이 아닙니다. 캐나다는 스스로를 핵심 광물 공급국으로 키우겠다고 국가 전략을 내놨고요. 현재는 미국과 공동 행동 계획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공식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캐나다가 배터리와 제조업 일자리를 지키려면 결국 미국 시장과 미국 규칙을 피해갈 수 없다는 말이죠. 자, 한국도 사실 비슷한 구조 안에 있습니다. 반도체는 미국의 규칙과 보조금 구조의 영향을 크게 받고요. 배터리는 중국 원자재와 가공 공급망에 묶여 있고 또 자동차는 북미 시장 흐름에 직접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뉴스는 캐나다 얘기로 끝나지 않아요. 캐나다와 한국 같은 중견국들은 지금 한쪽에 올인하기보다 충격을 견디는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중견국들에게 다변화는 배신이 아니라 보험이 될 수 있을까요?
자, 1961년 엘빈 해밀턴은 미국의 금수 조치 속에서도 밀을 팔기 위해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마크 카니는 돈로 독트린의 압박 속에서 캐놀라 수출길을 다시 열기 위해 중국산 전기차라는 민감한 카드를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제3의 길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도박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서부 농가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USMCA 재검토 국면에서 미국의 압박을 더 키울 수 있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중견국이 설 자리들이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의 압박과 과거의 적대감조차 잠시 덮어두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이죠. 용과 독수리 사이에서 흔들리는 단풍잎, 캐나다의 줄타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이 전략이 미국과의 협상력을 끌어올릴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미국의 반발을 불러 더 큰 경제 정치적 비용으로 돌아올지 아직은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자료를 파다 보니까 저도 조금 무서워지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정부의 이 발걸음을 잘했다 못했다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제가 방안에서 응원을 하든 비판을 하든 당장 세상이 바뀌지는 않겠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는 이 나라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길 바라면서 외부 충격에도 덜 흔들릴 수 있는 체력이 길러지길 바라는 것. 그리고 혹시 흔들릴 때는 그 흐름을 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읽어서 우리 가족과 구독자분들까지 우리의 선택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 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오늘의 내용을 부동산이랑 연결을 해볼게요. 산업, 일자리, 이민, 환율이 한꺼번에 엮여서 우리 삶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늘 리스크를 해석하고 준비하는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편에서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